안녕하십니까?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학업역량편 학력평가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된 대진고등학교 교사 안성환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교과와 수능에서의 밸런스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대번 생각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수시파인데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수시파와 정시파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가려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정시로 가기 위해선 수능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의 원리, 합격 원서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전 이렇게 그림으로 마치 LPG에서부터 벙커 CU를 추출해내는 그 증류탑을 말을 하는데요. 특정한 성격이 되었을 때 특정한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교과로만 본다라는 것은 이 특정한 점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교과 성적이 2.8이에요. 그러면은 1번 넣는 대학은 어때요? 2번 넣는 대학은 어때요? 3번 넣는 대학은 어때요? 6번 넣는 대학은 어때요?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크게 몇 가지의 단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종합전형은 항상 교과전형의 짝꿍인데 종합전형은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6장 가운데 종합과 교과의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하나, 교과 성적에서 최저학력 기준은 내가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로만 덮어쓰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종합전형을 썼을 때 서류의 3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교과 성적만으로는 상대적인 상대방의 서류에 대한 내용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원서는 원칙적으로 상중하의 원리, 조금 더 도전적인 수시 원서 1, 2, 그리고 해볼 만한 수시 원서 3, 4,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수시 원서 5, 6번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학생이 6번 원서를 스타트를 할 때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 종합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했을 때 나에게 손해는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수시 6장의 원서를 어떤 방식으로 쓸까라고 하는 것을 유형화해 본 그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알기 전에 위에다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대교협 어디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대학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 정보들을 좀 수렵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대부분 다 각 학교 자체의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입결에 대한 성향들을 좀 보면서 실제 지원하는 성향들이 어떤 건지를 살펴본 뒤에 상담을 통해 1에서 6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다면 1번에서 6번들을 전형의 각각의 조합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 3, 4, 5의 유형은 첫 번째로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노란색은 해볼 만한 거, 그리고 희미한 그 스킨색은 조금 더 도전적인 거라고 이해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안정적으로 2장을 쓰는 학생들, 그리고 교과 전형을 도전적으로 쓰고 종합 전형을 쓰는 학생들, 또 하나 교과를 3장을 쓰고 종합을 위로 쓰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평균이 수능의 본인의 평균보다 더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과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과의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능에서의 평균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2개를 합한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교과가 2인데 수능이 4가 나왔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패턴은 좌측에 있는 교과 4장과 종합 하나, 교과 3장이나 종합 3장 정도를 쓰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종합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서류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고 쓴다라기보다는 교과 성적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종합을 쓰더라도 교과 성적보다 위쪽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라인업에 있는 대학을 쓰는 경향들도 매우 강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과 2장의 종합 4장, 종합 6장, 논술 6장을 쓰는 패턴은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조금 더 비슷하거나 뒤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뒤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0.5급간 정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교과가 3이었을 때 수능이 3, 교과가 4였을 때 수능이 3,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원서 6개의 지원선의 시작과 끝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통계상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을 선을 그어놓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왼편에 있는 두 학생들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 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을 쓰더라도 대학에서의 급간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학력평가가 수능하고 다른데 지금의 학력평가를 갖고 정시 수준을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학력평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교과와 학력평가와 서류 성적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특징들을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 교과가 우수한 학생, 교과와 수능이 비슷한 학생, 교과보다 수능이 약간 뒤진 학생.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교과가 2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능이 3.5나 4등급의 평균치를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3학년 학생들에게 주는 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학력평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로축에 있는 X축은 교과의 평균 등급을 0.5급간으로 끄는 겁니다. 세로축에 있는 내용은 수능의 4가지 영역의 등급 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부터 시작을 하죠. 4면 에버리지 1, 8이면 에버리지 2, 12면 에버리지 3, 16이면 에버리지 4입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과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은 합격이고요. 초록색은 추가 합격의 케이스고 빨간색은 불합격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DB들은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그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맨 왼편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은 X하고 Y축의 거의 하단으로 들어와 있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내용은 그 중심축인 원이 조금 더 위로 뜨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3번 형태의 그림에서는 더 위로 풍선처럼 점점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세계대학, 서영고를 묶어본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서성한 그룹을 묶은 거고요. 세 번째 그룹은 중경외시 2를 묶은 거고 옆에 그림은 건홍동숙을 묶은 건데 실제 대학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도 동시에 중심점이 움직이게 되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조금 더 원서의 패턴부터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가로축의 X축은 교과 성적이고요. 세로축은 수능 성적인데 재미난 부분은 1과 2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1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수능 성적은 12등급보다 조금 더 높게 있는 형태니까 에버리지 4에 가까운 형식이고 이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교과 성적은 나쁘지만 수능 성적 자체가 압축적으로 10등급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랬을 때 1과 2가 원서를 어떤 식으로 썼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1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학생은 건국대에서 출발해서 서울대까지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 본인의 장점인 교과와 더불어서 해당되는 기계항공공학부에 맞는 물리나 수학 공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충실히 한 친구여서 서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겠죠. 그래서 건국대부터 출발을 해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 순으로 점점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의 기계공학까지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상대적인 평가를 무시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유사학과라는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유사학과로서 물리나 그리고 미적분이 베이스가 되는 조선해양공학과를 선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합격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성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적을 고집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1번의 원서부터 6번의 원서까지 전부 다 학과가 같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대학을 가기 위해 쓰는 거라면 본인이 공부한 게 해당되는 계열에 맞다면 그 계열 안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3학년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1, 2학년들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2학년 때부터 학과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계열에 대한 공부 정도로 충분하다. 왜?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그렇게 같으니까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장점이냐?
수능에서의 4개의 등급합이 11등급입니다. 11등급 정도가 되면 통상 건홍동의 공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중경시의 공대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정시 지원 가능권은 중앙대 수준이라고 봤을 때 적어도 중앙대 이상의 성적을 원했던 것이고 종합전형에서의 서류도 3등급대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서울대까지 원서를 쓰게 된 거죠. 다만 정시 지원 가능권에서 한양대를 공략함에 있어서 종합과 논술을 같이 썼다는 것은 수능 이후에 나타나게 될 논술 전형의 날짜를 고려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보험용으로 썼을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합격은 한양대 논술과 서울대학교에서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 전반적인 교과 성적에서의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약한 모집 단위인 건설환경공학부를 선택하게 된 지혜까지 보이게 된 거죠. 한양대학교에서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공학계열을 선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서 조합의 특징들을 3학년 학생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나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지금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교육 프로그램의 고교용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고교용 프로그램 안에 해당되는 대학에 어떤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모여 있나요? 라고 하는, 즉 지원자의 육회 성향에 대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교협에서도 있고 그리고 공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에서의 센진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계시던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메뉴의 목적은 나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내가 붙어야 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3년도 인문계열의 A대학과 B대학의 종합전형의 케이스를 살펴봤을 때 1, 2, 3, 4, 5, 6, 7은 무슨 뜻이냐? A대학을 썼던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다음 차순으로 많이 뻗어나갔나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장점은 A대학에 모인 학생들의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랬을 때 A대학의 B대학의 선택지를 보면 B대학이 상대적으로 A대학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고, 이런 B대학의 특성일수록 조금 더 교과의 폭이 넓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상위 12개 대학은 교과 성적은 단순하게 범위값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해당되는 선택 과목 안에서 얼마만큼 본인이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대학에서부터 모이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대학들을 썼다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썼다가 떨어져서 남은 형태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셔서 프로그램 열어보시고 해당되는 지원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대학에서 조금 더 서류가 중요시 여겨지고 어떤 대학에서 조금 더 교과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셔야지 교과 성적이 안 된다고 절대 종합전형을 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얘기대로 학력평가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저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교과의 평균은 잘 내는데 학력평가의 평균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휴업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노란색에 있는 네모칸을 자주 봅니다. 즉 내가 몇 등급이냐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분을 낳으셨을 때는 훌륭한 아들과 딸을 낳는데 본인이 소고기처럼 등급만을 생각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원점수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재학생들만 보는 3학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얼마 전에 봤었던 시험은 재수생이 더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보는 시험에서는 반수생까지도 일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보는 대수능은 N수생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적분에서 6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얻은 백분위가 88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67점을 받았더라도 6월과 9월과 대수능으로 갈수록 백분위가 점점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 지원하는 학생이 센 선수가 더 들어오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저는 그냥 수학은 3등급으로 끝나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시파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수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지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88을 그래도 맞고 싶어요 라고 하면 위에 88등급을 찾아서 옆에 있는 원점수로 다시 옮겨가게 되면, 즉 내가 73점을 받으면 3월에 받았던 88점의 100분의 1을 그대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67에서 73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문항입니다. 이제 6월 끝났습니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아직까지도 수능이 남아있어요. 7월 15일 날 독립만세 부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부분에서 두 문제를 더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최저학력 기준의 설정을 6월 모평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수능이 아니므로. 따라서 11월 수능까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참으로 특징적인 것은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밑에 성적표를 보면 A, B, C, D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A, B, C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A, B, C의 의미가 뭐냐? A는 80% 이상의 정답률, B는 60% 이상, C는 40% 이상, D는 20% 이상, E는 20% 미만의 정답률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2등급이면 수능이 4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드렸죠. 통상 아무리 어려운 수능이라고 해도 4등급의 마지노선은 60점의 원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60점의 원점수란 정답률이 40% 이상 있는 A, B, C 문제의 전체 배점이 60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전 과목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교과가 2이지만 수능이 4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있는, 수능이 다는 아니지만 최저가 없더라도 공부를 한 학생들과 면접을 보건 학업 역량에서 서류 평가가 되건 본인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높게 썼다? 불합격은 자명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합리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부터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틀린 개수를 세자. 그렇다면 오답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년도 수능에서 정시지원 가능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답의 개수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세본 건데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의대와 연대, 성대, 가천대, 울산대 의예권 같은 경우 국수 탐구 2개 영역에서의 총 오답수가 3개 내지 5개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뭐냐? 1.0 정도의 평균 등급을 의미하게 되죠. 이렇게 전국적인 의예권 같은 경우에는 6개, 서영고 9개, 서성한 12개, 중경외시 2대 15개, 권홍동숙 21개 정도 수준인데, 참으로 이색적인 것은 평균적인 영역당의 오답수보다 수학의 개수는 항상 1개씩 덜해야 됩니다. 왜냐? 수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역에서 교과가 1.6이나 1.7 정도 되는 학생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서성한 정도의 정시에서 갈 수 있는 수학 성적과 평균적인 성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육의대나 육약대를 쓰기 위해서 무리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것보다 한 칸 더 높은 형태의 선호도 대학이 합격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서영고에서의 종합전형을 건너뛴 형태의 지원 패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서영고의 종합전형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대학들에 대한 오답수를 세보더라도 영역당 11개 정도 수준에서 4.1등급 정도의 수준이면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데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가 이렇게 정시에서 길게 생겨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가까운 대학은 지역 학생들에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내려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교과가 3등급대 정도 되는 학생이 수능이 다 합쳤더니 에버리지 4등급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끝선을 잡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급하게 수시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시까지도 꾸준하게 2장 정도의 원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수능 공부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되므로
원서를 6장을 배치하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다면 선생님 전 정시를 위해서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요. 정시를 점수로 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수라고 하는 건 A 학생이 받은 409점의 표준 점수고 B 학생이 받은 405점의 표준 점수고 100분의 2를 각각 표시한 겁니다. 하지만 정시는 반영 비율에다가 복잡한 산출식에 가산점을 더해서 만들어낸 대학별 환산점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 복잡한 환산식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409점이 높은데 405점인 학생이 합격을 하고 409점인 학생은 예비 5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수시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정시까지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과 같은 선발 비율의 구조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수시파와 정시파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 같다라고 설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의 팁을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과라버의 향이 나는 과탐2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과라버는 과탐과 아라버의 조합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표는 전년도의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의 최고점 그리고 100분위 점수 그리고 원점수를 그려낸 건데 옆에 있는 테이블 2개는 각각의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고점이 사탐에서도 생윤, 윤사, 한지, 세지, 동아시아사가 각각 다르죠.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다 원점수가 만점입니다. 만점이지만 누구랑 받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른 형태의 어떤 불리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서울시 주요 대학, 즉 가고 싶은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게 되는데 변환 표준 점수의 원리는 100분위로 세로축으로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과목명을 적고 해당되는 100분위의 점수를 하나하나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형태처럼 사회 변표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식화된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환 표준 점수는 아까 봤었던 점수 차이보다 분명히 줄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100분위 100과 99점 사이에서 생활과 윤리가 72와 72였는데 점수가 70점과 68.77로 조금 더 압축된 형태들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과라버로 되어가는 과탐2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왼편에 있는 것은 작년도 4월과 금년도 5월 2과목이 처음 재학생들 위주로 봤었을 때의 학력평가의 응시 인원입니다. 22 6월과 22 대수능은 반수생과 재수생들이 실제로 봤었던 응시 인원 수인데 이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월과 5월엔 재학생들이 조금 더 성적이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2를 본다. 하지만 6월과 대수능으로 갈수록 재수생이나 N수생으로 그 응시자 풀이 점점 바뀌게 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요. 그럼 작년도의 6월과 대수능에서의 표준 점수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원점수 등급 컷은 어떠했을까요? 대체적으로 2를 보는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원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센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적어지고 100분위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를 회피했는데 작년도 상황을 보시면 최고점의 형태가 6월보다는 수능 때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점수 만점은 나머지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과 거의 대동소이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원점수의 상황을 보더라도 2등급 대 점수가 되려면 어렴풋이 40점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금년의 과탐2에서 대거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래프에서도 보시지만은 노란색과 파란색의 형태에서 파란색 선은 전년도의 응시 인원이고 그 주황색 선은 금년도의 응시 인원입니다. 차례차례 물, 화, 생지, 투 과목에 대한 그 형태를 본 건데 상위권 학생들이 대체로 사라진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대학교가 원과목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거 빠져나간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최고점이 상위권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표준 점수가 예전에 아라버와 같은 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왼편에 있는 5월 달의 성적을 보시면 물투 98 그리고 나머지는 100점의 최고 표점을 가지게 됐고
실제적으로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까지의 그 원점수 컷을 보더라도 과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1등급과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에게는 표준 점수가 뻥튀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3등급과 4등급을 받았던 학생들, 특히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탐구를 2개를 하지 않고 하나만 하고 하나는 버려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낮은 원점수로 조금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응시자 풀에 있어서 재수생들이 대처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못할 만큼 5월의 성적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반수생과 N수생의 유입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들어와야 평균을 높이고 문항 난이도에 적합한 분포를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2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을 엿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